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춘절이 될 줄은. 사상 초유의 한파가 닥치면서 세상에 더 이상 봄날은 없게 되었다. 내가 타고 있던 귀경 열차는 폭설 때문에 산속에 고립되고 말았다. 외부 온도가 영하 70도까지 급강하하면서 편의 시스템이 붕괴됐고 열차 안 사람들은 물자를 뺏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남자친구는 송옷 한 벌을 얻겠다고 생리 중인 나를 밖으로 떠밀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난 또다시 남자친구를 따라 그 악몽 같은 열차에 올라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난 모든 짐을 챙겨 미리 기차에서 내렸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대형 트럭을 몰고 물자가 가득한 온천 동굴로 숨어들었다. 내가 회귀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또한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춘절 후 복귀하던 그 열차가 죽음의 열차가 될 줄은. 전생에 나는 기차 안에서 부야오리행과 냉전 중이라 창밖에 눈이 거세지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비몽사몽 3시간쯤 자다 깨보니 누군가 창문을 꽉 닫지 않은 탓에 한방눈이 틈새로 들어왔고 난방 열기에 녹아물이 되어 거진 객차를 집어삼킬 정도였다.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이 물을 다 빨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난 기지를 발휘해 늘 쓰던 그걸 꺼냈다. 색깔도 티 안 나고 새지도 않는 녀석이다. 한 장을 뽑아 물에 던졌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객차 안의 물이 양수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전부 흡수되었다. 호기심에 생리대를 만져보니 표면은 여전히 보송보송했다. 와, 흡수력 진짜 대박인데 이게 대체 무슨 보물이지. 이게 바로 그 티 안 나고 새지 않는다는 제품이다. 기능 하나는 끝내준다. 큰 팩으로 챙겨오길 잘했다. 객차 안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봤다. 그제야 폭설 때문에 열차가 산속에 갇혀 멈춰 섰다는 걸 알게 됐다. 구조대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때 외부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순식간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승객들은 그제야 이상함을 감지하고 계속해서 뉴스를 새로 고침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전 세계가 한파로 인해 전면 마비되었다는 것을. 갑작스런 이 폭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도시를 뒤덮어버렸다. 구조는커녕 밖에 산 사람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했다. 외부 온도가 점차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자 열차의 전력 시스템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순식간에 추위와 어둠이 객차를 덮쳤고 분위기는 점점 기괴하게 변해갔다. 3일째 되던 날 누군가 본색을 드러냈다. 인테리어 시공팀 인부들이 무기를 들고 승객들을 협박해 짐 속에 있는 물자를 다 내놓으라고 했다. 말로는 공평분배라지만 사실상 거역하면 열차에서 제거해버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무력을 앞세워 식당 칸과 특실 승객들을 전부 내쫓았다. 창문은 이불로 전부 막아버리고 약탈한 물자는 식당 칸에 쌓아뒀다. 물건을 뺏긴 사람들이 먹을 걸 얻으려면 계속해서 다른 물건을 갖다 바쳐야 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신고 있던 솜신발을 벗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솜신발 한 켤레를 얻으려고 라이터를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나 귀중품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부야오리에는 음식 한 입을 얻어먹겠다고 마지막 남은 외투를 넘겨버렸다. 나중엔 거의 얼어 죽게 생기자 낡은 속옷 한 벌을 얻으려고 나를 놈들에게 팔아넘겼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객차 내 식량이 바닥나자 곧바로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차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부야오리에는 살기 위해 그들 무리에 합류했다. 그는 내가 밖에서 무력하게 문을 두드리는 걸 뻔히 지켜보다가 끝내 얼어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한파가 닥치기 3개월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게 현실임을 깨닫는 순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난 당장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전부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았다. 이번 생엔 나 혼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전생의 한파는 갑작스러웠다. 만약 당시 그 열차가 높은 산을 지나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눈에 파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외부 온도는 이미 영하 70도였는데 열차 밖 온도는 하루가 지나서야 떨어졌던 걸까? 그 산악지대에 특이한 지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즉시 지도를 뒤지고 해당 구역의 각종 지질학 문헌 자료를 찾아본 끝에 알아냈다. 그곳은 겉보기엔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실은 산 아래가 지열 활성 구역이었다. 난 바로 휴가를 내고 전생에 기차가 멈췄던 그 산으로 향했다. 일주일 동안 현장을 답사한 끝에 드디어 인적이 드문 폐기된 리조트를 발견했다. 현지 여행사에 물어보니 그 리조트는 작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방치된 곳이라고 했다. 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향하다가 작은 새끼를 발견했다. 널브러진 철근 더미를 피해 들어가니 길 끝에 동굴 입구가 보였다. 여행사 직원은 이곳이 온천 리조트 명목으로 개발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래쪽 별장들에는 말라버린 수영장만 있을 뿐 온천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 설마 이 동굴 안에 있는 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작은 문이 있어 열어보니 놀랍게도 동굴 전체를 관리하는 배전실이었다. 시험삼아 차단기를 올려봤다. 다음 순간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가 들리며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곧 동굴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차단기 위쪽에 또 다른 스위치가 하나 더 있었다. 태양광 및 예비 발전기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엄청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곳에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되어 있을 줄이야. 거기에 예비 발전기까지. 입구에 있는 두 개의 문을 다시 바라봤다. 10여 미터 간격을 두고 설치된 거대한 철문이었다. 몇 달 뒤 혹한이 닥치고 아래쪽 도로가 전부 눈에 파묻힌다면 이곳이야말로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기지가 될 것이다. 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먼저 오른쪽 복도부터 살펴봤다. 복도에는 기본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사우나실과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영상실, 그리고 영화관까지 있었다.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가자 동굴 본연의 암석층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이 나타났다. 원래의 지질 구조가 보존된 곳이었다. 바닥에는 크고 작은 온천탕 7에서 8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따뜻한 수증기가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꼭대기 암석층 사이로 외부와 통하는 틈새가 있는 것 같았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만져보았다. 돌들이 하나같이 따끈따끈했다. 여기가 바로 자료에서 봤던 지열구역인 모양이다. 확실하다. 이런 천연 난방장치가 있으니 밖이 아무리 추워져도 걱정 없을 것이다. 온천탕을 지나자 놀랍게도 더 깊은 곳에 독립된 공간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 동굴 끝까지 걸어가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에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그릇 크기만한 틈새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바닥돌을 만져보니 다행히 이곳도 손이 뜨거울 정도의 온도였다. 눈이 들이쳐도 금방 녹아버릴 것이다. 기억하기로 전생에 그 폭설은 딱 한 번만 내렸다. 이 정도 높이의 틈이라면 눈이 떨어져도 녹아서 비처럼 내리는 정도일 거다. 설령 찬 공기가 동굴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내가 할 일은 그저 이 공간과 온천구역 사이의 통로에 방한용 철문을 하나 설치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냉기가 내려와도 옆 공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테니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돌아나와 반대쪽 구역을 확인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 안에 별장 한 채가 숨겨져 있었다. 선비탈을 이용해 측면에 창을 낸 구조라 창문을 통해 산 아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었고 실내로 햇빛도 잘 들어왔다.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훨씬 안락하고 현대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어 동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더 놀라운 건 가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당장 못 만들어와 살아도 될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정말이지 기지로 쓰기에 완벽한 동굴이었다. 내가 따로 손을 댈 필요조차 없었다. 엄청난 수확이다. 나는 즉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 차단기를 내리고 철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차를 몰아 마을로 돌아왔다. 곧바로 마당이 달린 집을 한 채 빌리고 냉동고 5개와 대형 트럭 한 대를 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2달간 진행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거주지의 안전성부터 챙겨야 했다. 암석층이 보온을 해준다지만 영하 70도의 추위를 일반 별장 창문으로 버티긴 힘들다. 반드시 더 튼튼하고 저온에 강한 내한성 특수 유리로 교체해야 한다. 전생에 난 3개월을 겨우 버텼다. 다시 말해 최소 3개월 동안은 외부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전력과 식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패널이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는 영하 40도 정도다. 계속 작동하게 하려면 지열이 흐르는 암석 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확실한 방법 같았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주문했다. 양쪽 다 준비해두는 게 안전하니까. 식수 문제는 10년은 거뜬히 쓸 분량의 전처리 필터와 정수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기초 설비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물자 비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온천 뒤쪽 공터는 위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바닥엔 지열이 흐른다. 비옥한 흙을 옮겨다 깔면 채소 농사도 문제없을 것이다. 닭도 몇 마리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곡물만 좀 주면 알아서 잘 클 테니까. 곡물 생각이 난 김에 즉시 식품공장에 연락해 쌀, 밀가루, 식용유 등을 톤 단위로 주문했다. 낮에는 물건을 받고 한밤중에 혼자 산속기지로 날랐다. 건조 채소와 각종 군용 통조림은 비상식량이자 보존성이 가장 뛰어난 품목이다. 이것들은 전부 차에 실어 별장 지하실로 옮겨두었다. 주식 외에도 비스킷, 사탕, 즉석식품, 음료수도 틈틈이 대량으로 주문했다. 식료품이 지하실을 거의 가득 채울 즈음 마을 사람들이 내 트럭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대형 트럭이 마당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캐묻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난 숨기지 않고 마당에 있는 냉동고들과 간식, 음료수 상자들을 보여주며 둘러댔다. 근처 관광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매일 물건 떼오느라 바쁘다고 했다. 어차피 근처에 관광지는 많고 트럭이 시내를 빠져나가면 내가 어느 관광지로 가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가 워낙 시원스럽게 오픈하니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없어졌다. 한 달이 좀 지나자 동굴은 물자로 거의 꽉 찼다. 냉동고도 동굴로 옮겨 고기를 미리 얼려두었다. 종말이 닥치면 어차피 세상 전체가 냉동고라 기계는 필요 없어지겠지만 그 당시 지하 그 커다란 문 뒤의 공간은 천연 냉동고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쉬지 않고 대형 트럭을 몰고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운 뒤 다시 뽑아내어 드럼통에 저장했다. 약품의 경우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매번 조금씩 더 구매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달이 지났다. 부야오리엔 쪽에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더 이상 숨기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 생필품을 차에 싣고 대형 트럭을 기차역 밖 주차장에 세워둔 뒤 나 혼자 기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갔다. 지난 2달 동안 나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그 덕분에 나를 의심하던 부야오리엔도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 후 우리는 춘절 귀성 계획을 함께 짰다. 연애 3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춘절에 나를 데리고 고향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성실하고 자상하며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 집에서는 내게 부엌일 한 번 시키지 않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정말 부지런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었다.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얼른 일어나. 엄마가 너 나와서 만두 빚는 거 도우래. 그의 집에 온 지 며칠. 가족의 따뜻함은커녕 위선 제압만 잔뜩 당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게 몇 번이고 말했다. 부야오리엔이 좋아하니까 망정이지. 우리 마을 같았으면 지참금으로 수십만 위안을 얹어줘도 아무도 안 데려갈 거야. 샤오미, 네가 처음 인사 온 거잖아. 부모님은 네가 무슨 만두소를 좋아하는지 모르셔서 입에 안 맞을까봐 같이 빚자고 핑계 대신 거야. 진짜로 일 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갈게. 그 계집애 아직도 안 일어났어. 에휴, 도시것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원. 나중에 부야오리엔 뒷바라지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걱정 말아요. 가르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시집 오면 내가 아주 단단히 가르칠 테니까. 걔네 결혼만 하면 그 계집의 유산은 다 우리 거 아니겠어요. 집이 두 채나 된다던데 혼인신고만 하면 우리 식구 다 거기로 이사가는 거야. 이 썩어 빠진 시골 구석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 우리도 이제 호강 좀 해야지. 그 애가 허락할까? 왜 안 해? 우리 아들이 걔 꼬시려고 10만 위안짜리 다이아 반지로 프러포즈까지 했는데 뭐 이 빌어먹을 놈이 그럴 돈 있으면 동생이나 도와줄 것이지. 그깟 계집애한테 반지를 사줘. 빌린 거야. 대여료만 1200위안이라더라. 설 지나고 혼인신고하면 다시 반지 반납하면 되니까 손해볼 거 없어. 날로 먹으려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며 나는 벽에 기대어 차갑게 웃었다. 이 가족의 추악한 본성은 정말 전생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구나. 전생에 나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부야오리엔과 대판 싸우고 당장 돌아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었다. 돌아가면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다가올 종말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원래 일찍 일어나서 두 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부야오리엔이 저 피곤하다고 더 자라고 해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우리 아들이 원래 사람을 잘 챙겨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걸 복받은 줄 알라고. 아직 만두도 빚을 줄 모른다며. 결혼하려면 이런 건 배워야지. 안 그러면 안 돼. 나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손을 걷어붙이고 배우는 신용을 했다. 도시에서는 예물 같은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야오리엔한테 차 한 대는 사줘야죠. 나중에 두 분 모시고 병원 다니기도 편하게요. 안 그래요? 그 차는 얼마나 하는데 5에서 6만 위안이면 사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참 아버님, 어머님 집에 소미불이나 겨울옷 많으세요? 방금 들었는데 누가 솜을 비싸게 매입한대요. 한 근에 300위안이나 준다던데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버님도 만두소 다지던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얼마라고? 300위안이요. 말도 안 돼. 거짓말 아니에요.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사던데요. 지금쯤 아마 마을 입구에 있을걸요. 늙은이는 당장 만두 빚던 것도 내팽개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그는 헐레벌떡 돌아와서 소미불이랑 겨울옷을 입는 대로 리어카에 쉬더니 정신없이 밖으로 끌고 나갔다. 부모님 어디 가시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두툼한 지폐 뭉치를 들고 싱글벙글하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무려 55근이나 팔아서 17,000위안이나 벌었다. 엄마, 이불이랑 옷을 다 팔면 밤에 뭐 덮고 자려고요. 옆집 가서 두 채 빌려오면 되지. 한 채만 빌리면 돼요. 부야오리엔, 우리 팀장님이 나보고 일찍 복귀하래. 오늘 밤에 바로 가야 해. 팀장님이 우리 둘 다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해준대. 무슨 놈의 회사가 명절에 출근을 하래. 돈은 얼마나 준대. 갑자기 부르는 거라 많이는 아니고 5만 위안 정도요. 그래도 차 한 대 사기엔 충분하니까 두 분 부담도 덜어드릴 겸 해서요. 아이고, 일이 중요하지. 예. 넌 뭐 하고 섰어? 얼른 며느리 짐 싸는 거 안 도와주고. 그들은 새로 산 먹거리를 전부 내 트렁크에 챙겨주었고 자기들은 방금 빚은 만두만 남겨두었다. 나는 부야오리엔과 미리 예매해둔 기차에 올랐다. 전생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차였다. 다만 이번에는 비즈니스석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곳은 넓고 따뜻했다. 점심을 먹은 후 부야오리엔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반팔 차림이 될 때까지 옷을 벗어던지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시원한 콜라 한 병을 건넸다. 비즈니스석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넓고 따뜻하네. 난 피식 웃으며 자연스럽게 녀석의 신발을 벗겨주었다. 콜라를 금세 비운 부야오리엔은 의자에 누워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이 점차 하얀 눈으로 뒤덮여가는 동안 난 커다란 가방을 꺼내 부야오리엔의 두꺼운 외투와 신발을 몽땅 쓸어 담았다. 기차가 역에 들어서자 나는 캐리어 2개와 옷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나갔다. 승강장에는 이미 폭설이 흩날리고 있었고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부야오리엔의 옷이 든 가방을 승강장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처박고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차창 너머로 반팔 차림의 부야오리엔이 보였다. 콜라에 탄 수면제라면 한밤중까지 푹 자기에 충분하겠지. 나는 웃음을 머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대형 트럭 조수석에 짐을 쑤셔 넣은 뒤 운전석에 올라탔고 곧바로 시동을 걸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길에는 차가 거의 없었다. 하긴 춘절 기간에 이런 시골 마을로 여행 올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트럭을 몰고 국도를 30분쯤 달렸다. 이대로 막힘없이 갈 줄 알았는데 시내를 지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뒤쪽에 갑자기 내 차와 비슷한 트럭 한 대가 따라붙은 것이다. 눈길이라 미끄러워서 그 차도 속도를 내진 못했지만 나와 묘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속도를 높이면 그 차도 조금 빨라졌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 녀석도 따라 속도를 줄였다. 산길로 접어드는 첫 번째 갈림길이 보이는데도 녀석은 여전히 내 뒤를 쫓고 있었다. 순간 머리가 쭉 서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속도를 줄여 차를 갓길에 세웠다. 백미러로 보니 뒤따르던 트럭도 멈칫하더니 원래 속도를 줄이려 했던 건지 내가 갑자기 멈춰 서자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 트럭은 속도를 내어 나를 추월했고 앞쪽 갈림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 차가 떠난 후에도 나는 10분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녀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시동을 걸고 원래 가려던 길로 차를 몰았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바깥 기온은 이미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눈은 종아리까지 차올라 있었다. 난 트럭을 동굴 안으로 바로 몰고 들어간 뒤 차에서 내려 철문을 닫았다. 울부짖던 눈보라가 문 밖에 차단되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문 양옆에 줄을 당겨 두꺼운 방풍 커튼까지 내렸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동굴의 두 번째 문으로 향했다. 이때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 원래 비어있던 공간은 이미 내가 쌓아둔 각종 냉동 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통닭만 해도 500마리를 도매로 떼왔고 돼지와 소도 각각 100마리씩 잡아서 부위별로 손질해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곳에 쌓아둔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해산물과 생선들도 벽면을 따라 미리 배치해두었다. 바깥 기온이 떨어질수록 이곳은 완벽한 천연 냉동고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문 앞에 서자 발밑에 인식기에 불이 들어왔고 곧바로 육중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순간 훈훈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키와 체중 식별 완료. 주인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샤오위님, 안녕하세요. 귀가를 환영합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25도. 습도는 45%로 조절되었습니다. 발전기 전력량 99.99%. 태양광 패널 작동 정상입니다. 노천 구역 온도가 지속적으로 하강 중이나 현재 15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금류 생존 확인, 가축 생존 확인, 사료 비축량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 설치한 스마트 시스템에 만족감을 표했다. 원래 이 동굴에는 간단한 전기시설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자가 생길까봐 미리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둔 것이다. 두 번째 문 앞바닥에는 중력 감지 센서를 깔아두어 나와 키나 체중이 다른 사람이 감지되면 즉시 모든 전력 장치가 경계 모드로 전환되고 내 휴대폰으로 경고 알림이 오도록 했다. 동시에 도어록이 자동으로 폐쇄되어 침입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중앙 홀로 들어서자 텅 비어있던 공간이 어느새 꽉 채워져 있었다. 줄지어선 마트 진열대에는 생필품부터 비상약까지 없는 게 없었다. 한쪽에는 수조를 설치해 싱싱한 물고기와 새우를 기르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길에 사료를 한 줌 뿌려주고 자동 급수 장치를 켜서 옆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다. 거주구역으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대로 산 아래는 이미 온통 하얀 눈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3, 4층짜리 건물들도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였다. 다행히 이 산은 지대가 높다. 지난 생애 기억으로도 기차가 완전히 파묻히지 않았던 높이니 이곳이 눈에 잠길 일은 절대 없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기차가 폭설에 고립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천연 온천탕으로 향했다. 바깥의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온천욕을 즐기며 노트북으로 CCTV 화면을 켰다. 기차 객실 안에는 많은 승객이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기차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다가 결국 한밤중에 산속에 고립되어 오도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문득 생각난 게 있어 휴대폰을 꺼냈다. 부야오리엔에 낡은 본가에도 임시 CCTV를 설치해뒀었지. 실내 화면을 켜는 순간 방 안이 온통 매연으로 자욱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연기 속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세 사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두 늙은이와 부야오리엔이었다. 세 사람은 난로 주위에 바짝부터 손을 비비고 있었는데 난로 안에서 타고 있는 건 놀랍게도 집더미뿐이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집에 남은 석탄을 몽땅 솜이랑 바꿔버리고 꼴 좋네. 송옷이랑 솜이불도 없고 솜은 팔지도 못하고 뗄 석탄도 없잖아. 밖엔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우릴 아주 얼려 죽일 작정이야. 내가 솜으로 바꾼 게 다 널 위해서였지. 누구 때문인데. 그 사람이 솜 한 근에 300위안 쳐준다길래 우리 집 거 바꿔서 17,000위안이나 챙겼잖아. 게다가 석탄이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야. 다시 가보니까 사람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셋이서 두꺼운 옷 하나도 없잖아요. 엄마가 사기당한 게 분명해. 잘한다. 정말 다 내 탓이라고.
내가 뭘 바라고 그랬겠어. 다 너희 부자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테이프로 막아둔 창문을 왈칵 열어젖혔다. 순식간에 강원돌 침대 위에 널려있던 송뭉치들이 방 한가득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바람을 타고 그대로 난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세 사람은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맙소사. 내 솜, 이게 다 돈인데 빨리 불 꺼. 하지만 창밖에서 눈보라가 계속 들이닥치면서 사방에 흩어진 솜들이 불똥이 튀자마자 순식간에 타올랐다. 침대 머리맡에 시트까지 불이 옮겨붙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삽시간에 화면은 시커먼 연기와 고함으로 가득 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너머로 큰일 났다 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대들보에 불이 붙였어. 집 무너진다. 휴대폰 화면이 툭 하고 암전되더니 신호가 끊겼다. 나는 온천에서 몸을 일으켜 휴대폰과 노트북을 챙겨 다시 별장구역으로 돌아왔다. 경고. 실외 온도가 영하 30도로 하강했습니다. 그 기차도 멈췄겠군. 그때 모니터 속의 남자가 잠에서 깨며 소리쳤다. 아, 시끄럽게 왜들 그래. 비즈니스석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부야오리에는 투덜거하며 눈을 떴다. 막 소리치려던 그는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밖에서 언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전혀 몰랐다. 더구나 이미 철로가 눈에 파묻힐 정도로 쌓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샤오이. 옆자리가 빈 것을 확인한 부야오리에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를 달래는 사람, 울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파의 영향으로 실외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외부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승무원 전원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야오리에는 그제야 팔이 으스스하게 춥다는 걸 느꼈다. 무의식적으로 옷을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에 잡히는 건 허공뿐이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의 스웨터, 패딩, 모자, 털신까지 몽땅 사라지고 없었다. 부야오리엔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유심칩은 내가 기차에서 내릴 때 진작에 버린 뒤였다. 그는 얇은 담요를 찾아 몸에 두르고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샤오이, 너 지금 어디야? 내 짐 다 네가 가지고 있잖아. 너만 내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리고 내 옷은 다 어디 간 거야. 밖에 눈 엄청 많이 와. 기차 안물가가 너무 비싸. 빨리 돈 좀 보내줘. 하지만 부야오리에는 한참을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 하나 받지 못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며 노릇하고 바삭한 닭 날개를 뜯었다. 어떻게? 들었어? 우리 고향은 벌써 영하 70도래. 어쩌면 좋아.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영하 70도라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야. 사람 살려. 구조대는 오는 거야. 많은 거야. 구조 요청하러 갔다면서요. 구조대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들 잘 들어. 당장 집 내려놔. 그리고 한 명씩 이 칸에서 꺼져. 물건 챙기는 놈은 그 자리에서 끝장내 버릴 줄 알아. 방금 경찰을 부르러 가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문가에서 뒷걸음질 쳤다. 승무원들도 다 도망쳐 버렸다. 몇몇 사내들이 사람들이 남긴 물자를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분류해 양쪽에 쌓아두는 폼이 딱 보니 전생처럼 기차칸을 점거하고 버틸 작정인 듯했다. 전생에 저 인간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생에선 그렇게 편하게 두지 않지. 이미 세상이 망했는데 그깟 물건들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순식간에 사내들은 털 곤두선 짐승처럼 자리에서 튀어 일어났다. 누구냐? 형님,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그 카메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 너 뭐 하는 놈이야? 여기에 카메라는 왜 달아놨어? 내 남자가 류루엔이라도 찾아갈까봐 감시하려고 달아둔 거야. 이런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 형씨들, 난 지금 기차에 없고 당신들이랑 싸울 생각도 없어. 내 남자가 그 안에 갇혀있는데 그 사람 좀 찾아줬으면 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거기 갇혀있으면 며칠 안 가서 식량도 떨어질 테고 결국 얼어 죽게 될 텐데. 하지만 제 남자친구도 거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 남자친구를 죽게 두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오면 당신들도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깊은 산속에 갇혀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부야오리엔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 데려오시면 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예상대로 부야오리엔을 질질 끌고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즉시 부야오리엔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순간 물자가 가득 쌓인 거실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이 자세히 보기도 전에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전환했다. 그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닭날개를 뜯기 시작했다. 부야오리엔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샤오이, 너 어디야? 어떻게 혼자 내린 거야? 우리 사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물건 좀 받아오라고 시켰거든. 바로 전 역에서 자기가 너무 곤히 자길래 먼저 내렸지. 지금 보는 것처럼 나 우리 회사 지하 창고에 있어. 자기 있는 곳이랑도 안 멀어. 밖은 기온이 엄청 떨어진다던데 지금 내려서 나한테 와. 그러면서 나는 엉뚱한 위치 정보를 전송했다. 놈들이 확인해보니 기차에서 3km 떨어진 거리였다. 금세 그들의 얼굴에 난색이 표했다. 평소라면 확실히 멀지 않은 거리지만 지금은 밖에 눈이 허리까지 쌓여있고 이 3km는 터무니없이 먼 거리였다. 밖의 온도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 지금 출발 안 하면 못 올걸.
부야오리엔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기는 꼭 살아서 나 찾아와야 해. 이 창고에 있는 음식으로 우리 몇 년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거든. 그들이 망설이다가 안 나올까봐 나는 다시 꽉 찬 선반 쪽으로 카메라를 비췄다. 한 바퀴 쭉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 말을 들은 칼자국 남자가 비웃으며 부야오리엔의 목을 낚아채듯 감싸 안았다. 어이, 아가씨, 무슨 섭섭한 소리를. 걱정 마쇼. 아가씨 남자는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배달해줄 테니까. 내 뒤에 가득 쌓인 물자를 보자. 놈들은 역시나 욕심을 냈다. 그들은 즉시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CCTV 모니터를 향해 손을 흔들고는 객차를 떠났다. 나는 바로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냉동 창고부터 물자를 점검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겨우 2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첫 번째 대문과 두 번째 대문 사이 저장구역의 기온은 벌써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곳의 냉동 육류를 점검한 뒤 다시 아래층 거실로 향했다. 거실은 내가 설치한 선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른쪽 벽면에는 방폭 캐비닛이 있는데 그 안에는 등유 50통이 보관되어 있다. 옆에는 태양광 패널 20세트가 쌓여 있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있다. 거실 물자 기록을 마친 후 온천탕 반대편 복도로 갔다. 원래 별이 보이는 영화관이었던 방, 노래방, 마작실은 모두 창고로 개조했다. 하나는 위생용품과 생필품, 하나는 음료수와 생수, 나머지 하나는 사료, 씨앗, 유기농 흙을 보관하는 용도다. 반면 사우나실은 지열 때문에 물건을 저장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온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벼와 밀이 나의 첫 번째 실험작이다. 천장에는 식물 생장 등을 설치해 24시간 야외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했다. 마지막 두 방을 나와 나의 시선은 마지막 문에 머물렀다. 이 문 뒤는 나와 외부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곳이다. 나는 힘껏 문을 밀어 열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머리 위 동굴 구멍을 통해 희미하게 별 몇 개가 보였다. 소와 양들은 각자 축사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고 닭 30마리도 지푸라기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동굴 구멍 바로 아래에는 파, 고수, 미나리 등 추위에 강한 채소 씨앗이란 씨앗은 모조리 심어두었다. 그리고 그 채소밭 주변은 초원에서 옮겨 심은 호밀풀로 가득했다. 이 풀은 적응력이 강하고 저온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아주 질 좋은 목초가 된다. 한 바퀴 둘러보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생활 공간으로 돌아오자 드디어 부야오리엔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샤오이, 너 도대체 어디야?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핫팩이란 핫팩은 다 꺼내서 붙이고 나서야 겨우 켰어. 너희 어디쯤이야? 라는 답장을 보내며 컴퓨터로 CCTV를 켰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객차 내 전력 시스템이 이미 붕괴되었다는 것을. 특실 객차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때 핸드폰으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인테리어 업자의 목소리였다. 우리 산 정상에 도착했어. 근데 네가 안 보여.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메시지를 다 듣자마자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내 뒤에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반팔 차림인 나를 보자 칼자국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너 밖으로 안 나왔잖아. 우릴 속였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마누라는 문 밖으로 코빼기도 안 비쳤어. 부야오리엔의 입술은 이미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속눈썹에도 서리가 맺혀 있었다. 내 남자 아직 우리 손에 있어. 얘 목숨은 필요 없다 이거냐? 그 쓰레기 같은 목숨이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부야오리엔, 너희 부모님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채팅창으로 1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냈다. 영상 속에는 고향집이 손뭉치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뚝 끊겼다. 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부야오리엔이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 엄마, 아빠, 샤오이,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맞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인테리어 업자는 그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발로 차서 눈구덩이에 처박아버렸다. 이 자식 꽉 잡아. 옷 다 벗겨서 우리가 입자. 빨리 기차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 핸드폰은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다. 화면 속에서 부야오리엔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비명은 몇 초 가지 못했고 영상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CCTV 모니터를 바라봤다. 열차 안 승무원들이 다급하게 오가고 있었다. 나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긴 말 안 할게요. 방금 그 패거리들 내가 속여서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지금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시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살고 싶으면 당장 가서 차문부터 잠그세요. 안 그러면 놈들이 돌아왔을 때 다 죽게 될 겁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은 듯했다. 그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객차 안에 몇 사람을 모아 차문 쪽으로 달려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였다. 시스템 보고 실외 온도 보고합니다. 주인님, 현재 실외 온도는 영하 70도입니다. 안전 등급, 위험.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종말은 오고야 말았다. 부야오리엔과 열차에 있던 인부들을 처리한 뒤 나는 2층 침실로 돌아왔다. 꼬박 하루 밤낮을 정신없이 잤다. 그동안 정말 너무 지쳐 있었다.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니까. 물자를 이렇게나 많이 비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래도 누군가 구조하러 와주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다. 이 3개월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파의 길. 이것만 버티면 3개월 뒤에는 세상이 다시 질서를 되찾길 바랐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이 추위가 끝없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열차 위 사람들의 최후가 곧 나의 최후가 될 것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휴대폰 알림은 점점 줄어들었고 신호도 점점 약해졌다. 그동안 나는 매일 밤 미리 다운로드해둔 인기 아포칼립스 소설들을 읽었다. 좀비가 습격하는 세상에서 여주인공이라면 수백 상자를 쟁여두고 좀비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좀비는커녕 거리조차 폭설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다시 3개월이 흘렀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다. 종말 후 7개월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종말 전에는 거의 본 적 없는 비현실적일 만큼 새파란 하늘이었다. 그 푸른 하늘 아래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작은 양옥집 지붕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산중턱에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눈 덮인 철원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시스템 보고 실외 온도 보고합니다. 주인님, 현재 실외 온도는 영하 70도입니다. 안전 등급, 위협. 나는 바깥 풍경에 대한 감상을 멈추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벼와 밀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점심을 먹으며 영화 한 편을 본다.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술 하나를 배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동굴 전체의 전기 회로를 점검한다. 소화도 시킬 겸 말이다. 그 외에도 매주 구역을 정해 대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드디어 노천 동굴 차례였다. 노천 동굴의 온도는 낮에는 18도 정도를 유지하다가 저녁이 되면 15도까지 떨어진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였다. 동굴에서의 나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꺼내는데 등 뒤에 있던 대형 트럭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지 오줌을 지릴 뻔했다. 설마 이 동굴에 귀신이라도 나오는 건가? 그럼 그 귀신은 여태 뭐 하고 이제야 나타난 거야. 하지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소리는 화물칸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나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서 대문을 꽉 닫아 걸었다. 그러고는 안전모를 찾아 쓰고 가슴에는 오븐에서 꺼낸 구이용 팬을 묶었다. 만약 트럭에서 정말 무언가가 튀어나온다면 이거라도 있는 게 조금은 방어가 될 테니까. 장비를 다 갖춘 후 나는 다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트럭 쪽으로 다가갔다. 차 문을 열려는 찰나 갑자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문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렸고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무전기였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죠?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황급히 운전석으로 올랐다.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구조대인가요? 어디 계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시죠? 아니야. 구조대라면 소속부터 밝혔을 텐데 다짜고짜 내가 어디 있는지만 묻진 않았을 거야. 당신 누구야? 나 아마 그쪽 근처에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럭 무전기 쓰고 있죠. 트럭 무전기라고. 트럭 무전기. 그 순간 7개월 전 산길에서 마주쳤던 그 대형 트럭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그 사람인가? 내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그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 당신 쪽 산길로 접근하고 있어요. 조심해요. 이 한마디에 내 영혼이 가출할 뻔했다. 빨리 무전기 들고 밖으로 나와요. 아니, 내가 노천 동굴이 있는 건 어떻게 안 거야? 나는 무전기를 끌어안고 노천 동굴로 달려갔다. 당신 누구야?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있으니까요. 나 당신 옆 산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안심해요. 이제 괜찮으니까. 와, 사람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밖이 이렇게 추운데 사람이 돌아다닌다고요? 이 근처에 온천산맥이 많아서 숨어든 사람들도 꽤 돼요. 게다가 당신네 산꼭대기 입구에서 계속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계속 그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짧은 몇 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머리 위 서발 크기만 한 구멍을 바라보았다. 지난 4개월 동안 밖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원래 계속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이 구멍에서는 사실 낮마다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볼 수 없었다. 그럼 이제 괜찮다는 건 무슨 소리야? 운 좋은 줄 알아. 네가 고른 이 산봉우리에 절벽이 하나 있거든. 너를 찾아오던 사람들은 전부 눈에 속아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4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 내 존재는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 몇 달간 지켜보고 있었지. 다만 너도 마지막 날에 입산할 줄은 몰랐어. 원래는 차를 끝까지 따라가서 네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워낙 경계심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내 산으로 돌아왔지.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의 이름이 마오부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대기물리학과 대학원생인 그는 가장 먼저 기상이변을 발견했고 무려 반년 전에 이미 한파가 닥칠 구체적인 달을 예측했다. 이 발견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예측한 시기가 설날이었기에 그의 예측은 단칼에 묵살당했다. 날짜가 점차 다가오자 마오부파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이곳 산맥에 지혈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형 업체들의 물건을 주문할 때 다른 누군가도 엄청난 양의 물건을 주문해 이 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을 때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오부파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 발자취를 따라 물자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만큼 그도 샀다. 결국 그는 내가 진짜 부자고 자신은 정말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온갖 대출앱을 끌어모아 비축 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정말 부자긴 했다. 그는 정말 독한 놈이었다. 독한 사람보다 한 수위였다. 만약 한파가 며칠이나 몇 달만 지속됐다면 어쩔 생각이었어. 생각 안 해봤어. 꽤 자신만만하네. 덕분에 내 무료한 삶에 즐거움이 생겼다. 어쨌든 이웃이 있는 게 매일 소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 주문 명단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쪽은 노지 환경이 아니었기에 마오부판의 후기 물자 주문은 나와 차이가 좀 컸다. 예를 들어 그는 소나 양을 키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를 따라 비타민을 많이 챙겼고 냉동 고기도 나를 따라 꽤 많이 샀다. 하지만 그는 요리를 못해서 지금까지 쌀이나 밀가루, 기름, 고기 같은 건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실례지만 하나만 묻자. 지난 5개월 동안 뭘 먹고 버틴 거야? 라면. 위대한 기상학자님, 관측 결과 지구에 희망이 좀 있어. 확실치 않아. 더 지켜봐야 해. 나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외양간에서 똥을 치우다 말고 머리 위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 정말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그냥 동굴 안에 있어. 매일 할 일이 있어. 난 구름 사진 연구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당연히 할 일이 많지. 송호풍 기록하고 회로 점검하고 농사도 짓고 소똥도 치워야 해. 에휴, 마오부판. 그렇게 한가하면 와서 며칠 소똥이나 좀 치워줄래? 그 후로 마오부판은 매일 무전기로 나에게 요리법을 물어보았고 내 동굴 입구의 풍향을 관찰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머리 위 사발 크기만 한 구멍을 보며 저 하얀 연기 뭉치에서 뭘 알아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오부파는 바람이 있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수많은 관측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나비 효과 같은 거라고 했다. 샤오이, 얼른 일어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구조대라도 왔어. 안 왔으면 좀 더 자게 둬. 잠깐, 뭐라고? 눈높이가 2cm 낮아졌다고. 옆 산봉우리에 있는 마오부파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미리 매직으로 그어둔 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 눈이 유리창 위로 30cm나 쌓였을 때 그는 30cm 길이의 선을 그어두었다. 그러다 오늘 아침 그중 2cm의 눈이 녹은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마오부파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멀리 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았다. 나비가 일으킨 바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알았다. 아포칼립스 4년차 봄. 눈높이가 5cm 낮아졌다. 시스템의 외부 온도를 물으니 외부 온도는 영하 60도라고 답했다. 즉, 몇 년 안에 외부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정도 온도라면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아포칼립스 5년차 여름. 소 2마리가 송아지를 낳았다. 어디쯤이야? 문 앞이야. 나는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냉동창고로 향했다. 8년 동안 닫혀있던 커다란 철문이 드디어 다시 열렸다. 순식간에 먼지가 휘날렸다.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 온통 흙먼지 투성이었다. 그제야 문 밖 설원 위에서 몸을 겹겹이 꽁꽁 싸매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를 보았다. 마오부판. 밖은 영하 40도야.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얼른 들어와. 마오부판, 나 너 본 적 있어. 예전에 현에 있는 여행사에서 무심코 뒤돌아봤을 때 말이야. 키 크고 마른 남학생 하나가 백팩을 메고 멍하니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 이퀴보케이트 오브 코스. Here is the translated subtitle 제이선 어레이. 1051-1200. 노트. I corrected the typo. 그때 현성의 여행사에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는데 마르고 키가 큰 한 남학생이 배낭을 메고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 그를 슬쩍 쳐다보았다. 종말 제10년의 봄. 실외 온도는 이미 영하 20도까지 올라갔다. 지난 2년 동안 기온이 상승한 덕분에 나와 마오부판은 이미 긴밀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가 치킨으로 마오부판을 유혹해 소똥을 치우게 하거나 치킨버거로 마오부판을 꼬드겨 집 앞에 눈을 치우게 하는 식이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는 산 위의 눈밭을 전부 평평하게 치울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날씨가 다시 닥칠 것에 대비해서 말이다. 결국 우리는 먼저 기상대에서 장비를 찾아보기로 했고 그 다음 현청에 가서 보급물자를 구하기로 했다. 마침내 우리 둘은 실험실에서 꽤 많은 장비를 끌고 나와 차로 돌아왔다. 동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앞으로는 기온이 점점 더 따뜻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마오부판의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 끝에 그는 곧 좋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한파 주기에 따라 몇 년간 기온이 크게 오른 뒤에는
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는 또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하늘이 숨쉴 틈조차 주지 않은 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마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다. 전 세계의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자 나와 마오부파는 각자 대형 트럭을 몰고 갈림길 앞에 섰다. 나와 마오부판이 함께 지내는 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다. 하지만 마오부판의 상봉우리는 흰 연기를 볼 수 있고 높은 하늘을 관측하기 좋았으며 내 상봉우리는 소와 양을 키우고 채소밭을 일구기에 적합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종말 이후의 삶이라면 마오부판이 추구하는 것은 종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이 두 가지는 지금의 환경에서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8년 뒤에 다시 보자. 그래, 8년 뒤에 다시 보자.